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운영진 다수를 붙잡아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온 사법당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기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을 했는데 피해자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가 어제 저녁에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사회복무요원이 원래 단독으로 접근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 유출 경로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최모 씨는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보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할 수가 없는데 이 최 씨 같은 경우는 구청의 정보 시스템망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200명의 개인정보를 조회를 하고 또 17명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그 조주빈한테 전달하고 있는데 근데 과연 이 최 씨가 정보 시스템망, 구청의 정보 시스템에 어떻게 접속했는지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네. 근데 본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우연하게 취득한 공무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게 돼서 접속했을 가능성도 임의로 접속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이 사실은 단독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데 이 최 씨에게 본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넘겨주어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겼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아이디를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접속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좀 적용 가능한 혐의라든지 또 처벌 수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사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져야지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이 아이디, 공무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상 비밀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준 것 자체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5년 이하의 징역에, 그러니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유출되지 않도록 그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유를 금지한다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접근 권한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위반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용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이것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 범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인이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직무유기죄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책임을 완벽히 피할 수는 없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자, 현직 군인 신분인 닉네임 이기아도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박사방 홍보를 맡은 핵심 운영자인데 그 휴대전화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지금 군인 신분 아닙니까? 이럴 네. 경우에 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사실은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권은 사실은 군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사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일반 경찰, 그러니까 서울 경찰도 같은 경우에도 그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서 공조 수사를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N번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군사 경찰과 함께 공조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조주빈의 구속 기간이 이제 열흘 더 연장이 됐거든요. 이제 검찰은 이제 공모관계도 물론이고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해서도 좀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게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 걸까요? 네, 그 구속 기간이 지금 13일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네. 다른 여죄 같은 경우는 조주빈에 대한 수사가 많이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함께 조직되어 있는 조직원들과 얼마나 통솔 체계를 갖추었고 얼마나 조직성이 있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예. 이제 공범들이 모두 검거가 되어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서로 공모관계를 유지를 했으며 어떻게 이 N번방을 운영하는데 서로 역할 부담을 했는지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할 거기 때문에 이 나머지 공범들, 이제 검거된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아마 다음 주 후반쯤에 아마 기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현재까지 이 파악이 된 피해자가 103명이거든요. 103명이고 수사당국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꼭
언급되는 게 2차 피해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신고를 좀 주저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될까요? 지금 뭐 안타깝게도 이미 2차 가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피해자 이름이 언급된다든지 아니면 엠번방에 있는 영상물로 그 암시되는 이런 영상들이 거래가 된다든지 이런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제대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정도로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유출이 됐다고 하면은 이 피해자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요. 지금 일단 이러한 영상 같은 경우가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러한 삭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고요. 예.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본인의 신상이 많이 이렇게 공개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이 사회에 다시 살 수 있도록 뭐 이름을 변경한다라든지 네, 네. 아니면 주민번호를 변경한다라든지 이러한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원래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거,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데는 보통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데 네. 이러한 피해자들의 이런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3주 안에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보다 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N번방이 이제 계속해서 좀 공분을 사다 보니까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상을 공개를 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수를 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남성 3명이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감형이 되는 걸까요? 사실 그 형법에는 그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행 말고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피의자가 예.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백을 한 경우에는 이거는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갖는 게 이 죄를 진 사람들이 자수를 했다고 해서 감형을 받으면 이것도 또한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정은 있지만 이게 필요적 감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판사가 반드시 감면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정말 협조를 했고 정말 반성하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 판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형이 된다라고 해서 뭔가 벌써부터 우려할 필요는 없을 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그 판단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니까요. 네. 요즘 이렇게 성범죄 관련 분위기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성범죄와 관련된 재벌 3세에게 청구가 된 범죄에서 이제 재벌 3세에게 청구가 된 그 영장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 법원은 여성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사실 지금 성범죄에 대해서 엄정한 처단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국민의 법감정과는 조금 어긋나는 결정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구속 사유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될 점이 하나가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네. 근데 과연 이게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 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범죄의 중대성이 과연 없어지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예. 사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2013년에 폐지가 되어서 사실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그 죄 자체로 불법성이 인정이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없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한 거는 사실 아직까지 사법부가 그 성범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양형 기준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좀 이런 기준을 대법원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그 양형 기준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범죄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범죄에 대해서 뭔가 공정한 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한테 권고하던 네, 식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 양형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낮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건데요. 근데 다만 양형 기준을 설정할 때는 사실은 과거에 있던 판결을 통계상으로 통계를 이용해서 추출을 하는 건데 사실 예를 들면 살인죄가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은 어떤 동기가 어땠는지 우발적인 건지 아니면은 계획적인 건지 네. 이러한
각각의 사례에 있어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추출을 해서 이 부분을 양형 기준을 만드는 건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과거의 판결을 기초로 만약에 양형 기준을 만든다고 하면 또 다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형위원회에 있는 규정에 따르면 사실은 과거의 판결을 기초로 하긴 하지만 개선 방향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거나 아니면 국민의 이러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성범죄 또는 아동 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 대해서는 좀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성문을 뭐 수백 장 쓰거나 여성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뭐 성범죄 관련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뭐 이런 것을 하다못해 뭐 반성문을 사고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몇천 원이 되는 금액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처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한선을 마련해두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따로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없지만 뭐 강간죄라든지 강제추행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되게 안타까운 점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3년에 성범죄에 대한 그 친고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성범죄 양형 기준에는 특별 감형인자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했다고 해서 범죄의 불법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과연 그 적정하게 본인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한 게 과연 이게 합당한 의사인지도 사실은 좀 의문인데 이런 부분을 좀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피해자 처벌 불원이 있었다 아니면 피고인이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뭔가 양형의 감경 사유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사법당국에 대한 비판열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다 법적 기준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